예, 저는 방금 소개받은 신윤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와서 보니까 몇몇 또 아는 얼굴들이 있어서 더더욱 반갑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거 좀 전에 우리 사회자가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국내나 또는 유엔 회의나 이런 데 계속 관심이 있어서 참여하고 일종의 지속가능 발전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경영인가 이러니까 요즘 많이 이제 경제학자나 또는 경영학자나 이런 전문가들이 아마 이런 강의도 많이 하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할 텐데 그보다는 저는 ESG를 어떻게 확산할 건가 자료 준비를 하다가 상당한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요즘같이 이제 기업 같으면 좀 더 국외 해외 동향이나 워낙 기업 중심으로 ESG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할 얘기가 많은데 실은 그런 얘기를 농수산진흥원에서 와서 하게 되면 실은 여러분들은 영리 기업하고는 좀 다른 처지, 다른 조건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뜬금없는 소리가 될 것 같아서 오늘 간략히 ESG에 대한 소개를 하고 몇몇 뒷부분에 가서는 앞으로 그럼 우리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입장에서는 이 ESG를 어떻게 활용하고 경영의 전략 목표로 삼아가는데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입장에서 바라보는 입장으로 내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슬라이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ESG 하면 이게 어느 순간 뭐 국내는 아마 올 초부터 굉장히 언론이나 또는 뭐 우리 기재부 금융위원회 이런 쪽에서 각광을 보고 최근에도 뭐 하루에 매번 경제신문은 물론이고 일본 종합일간지에도 ESG에 관한 기사가 안 나올 정도로 쏟아지고 있는데 실은 그래서 이게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뒤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ESG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 거는 한 2004년, 5년 유엔에서 소개돼서 나왔고 실은 그 이전에는 1987년부터 유엔에서 나오고 최근 2015년 여기에 나와 있는 SDG라고 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쭉 1년에 유엔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지구 환경의 보존 또 지속가능한 사회의 발전 이런 목표를 해오던 여러 것을 모색하고 또는 고민하는 과정에 나온 하나의 개념이다. 그래서 실은 궁극적으로는 이 표에서 환경,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이래서 ESG가 있지만 실은 이를 둘러싼 거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우리가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기업이라는 분야에서 좀 더 어떤 그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좀 더 드러내기 위한 또는 그 노력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로 이런 걸로서 ESG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2004년에 유엔 사무총장이 또는 2005년에 구체적으로 ESG를 발표할 때의 배경은 그 이전에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전에는 저희가 MDG라고 해서 밀레니엄 발전 목표라고 해서 유엔에서 전 세계가 합의한 공동 목표가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지구적인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데 결국은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현재 전 세계를 통틀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시스템 속에 약간의 국가별로 뭐 성격이 다를 수 있고 하지만 큰 틀에서는 이
시장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틀 속에 있는데 결국은 환경이 됐든 어떤 사회적 형평성이 됐든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됐든 이를 위해서는 돈의 흐름이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단순히 그냥 주장이나 서론만으로는 그걸 달성할 수 없다. 이러한 고민에 닿게 돼서 유엔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앞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자 유치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투자를 유치하는 데 또는 투자를 하는 것을 기업을 선별하는 데 앞으로 환경이나 사회나 이런 의사결정 구조, 거버넌스 구조 같은 거 ESG를 살펴보고 ESG를 잘 이행하는 목표에 투자 결정을 해라. 그래서 자본을 좀 좋은 방향 쪽으로 쓰이기 위해서 ESG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개념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SD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저는 요새 이렇게 어느 분이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SDG는 순댓국이다. 순댓국. 그죠? SDG. 순댓국. 저도 순댓국 좋아합니다.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순댓국은 얼큰 순댓국이요. ESG. 그러니까 맛있는 순댓국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또 맛있는 순댓국 중에 하나가 ESG라는 얼큰 순댓국이다.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개념상 SDG라고 하는 큰 틀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고 그 바탕을 갖는 거에 얼큰 순댓국으로서 ESG가 있다 이러면은 용어가 좀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ESG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근데 ESG든 SDG든 뭐 이런 여러 용어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는 것, 높이는 것. 지구의 또는 사람들의 사회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1987년부터 나온 개념으로서 쉽게 얘기하면 미래 세대의 욕구 충족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 개념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의 필요 충족 또 미래 세대의 욕구를 위해서 지금 쉽게 말해서 우리 현재 세대가 다 해먹지 말자 이게요. 경제가 됐든 환경이 됐든 또는 지구가 버틸 수 있는 용량 과학기술의 한계 이런 거를 인정하면서 현재 우리가 욕심이나 욕구, 필요를 충족시켜 나가자 미래 세대를 고려하자 이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ESG는 그러한 지구 차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거라고 하는 거에 궁극적 목표는 같다. 또 하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ESG는 또 하나 ESG 할 때 늘 따라다니는 용어가 SRI라는 거예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 하는 용어입니다. 이게 다 같이 나옵니다. 늘 같이 나와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성과 이런 게 나오는데 다 이런 것 개념이 서로 다 연관되어 있고 결국은 인류가 공동으로 지구와 인간 우리가 보통 이제 지속가능 발전이나 이런 것을 하면 3P라고 합니다. 그래서 people, 인간, 플래닛, 지구, 그리고 프로그레스, 성장. 그래서 3P. 그래서 이 3P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자고 하는 공동의 취지나 목표는 같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ESG가 하나의 바탕이 되고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SDG가 있다. 그래서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ESG 개념이 아까 제가 우리 특히 한국 사회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ESG 개념이나 실천이 가장 많이 제도화되고 폭넓게 활동된 데가 이제 우리가 지금 EU 모델을 많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서부터 EU는 지속적으로 그런 공동의 제도화, 확산 이런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것들이 공공기관 또는 국가의 경영 이념으로도 확장되는 추세예요. 그래서 어떤 국가 경영 원리로 ESG를 도입하겠다. 어떤 공공정책의 평가나 공공기관의
평가에 있어서 ESG를 척도로 삼겠다 이런 것들이 저희도 계속 이제 조금씩 확대되어 가고 있는 그런 지금 시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쨌든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ESG가 주류로 확산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여기 아까 SRI나 이런 거는 그냥 작게는 아까 자본을 좀 더 선한 투자로 연결하는 이런 개념이었다면 SDG는 그보다 훨씬 큰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지속가능성 증진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통해 실천하자는 큰 목표다 이런 거죠. 17개 SDG는 17개 목표에 169개의 세부 과제로 되어 있는데 이 전체의 합의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보고서의 제목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2030년까지의 전환 의제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서 전환, 무엇을 바꿀 거냐, 개인이든 한 도시든 또는 국가가 이러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전환할 것인가, 이 의제가 SDG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선언하고 이런 게 아니라 회사 또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이 이러한 지속가능성,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방식 또는 생산하는 방식, 더 나아가서는 전체적인 사업 모델을 다시 재점검하고 재디자인하자 이런 취지가 깔려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본문에 17개의 세부 목표마다 하나는 뭐 빈곤 종식, 뭐 양질의 교육 등등등 17개의 목표가 있는데 거기서 핵심을 관통하고 있는 단어는 액세스입니다. 액세스. 접근권. 이게 앞으로 농수산진흥원에서도 ESG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접근권. 우리가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에 경기도민이 골고루 보장받고 있느냐. 그러니까 경기 농수산 입장에서 생각하면 양질의 경기도 농산물을 먹는 데에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배제됨이 없이 경기도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우리 경기도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느냐 접근할 수 있느냐 이런 개념의 그 키워드들이 이 SDG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접근권이라고 하는 건 교육부터 모든 경제 이런 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은 앞으로 나중에 뒤에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ESG를 설계하고 이런 걸 고려하실 때 현재 농수산진흥원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아니면 전체의 사업 모델에 있어서 특히 ESG의 S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소셜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 SDG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래서 밑에 표는 쭉 SDG부터 쭉 나오는 국제의 여러 저기들을 정리하고 나중에 이거는 파일로 한번 직접 보시고요. 그러면 왜 이 전 세계가 지금 ESG에 주목하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뭐 여러 이유들을 전문가들이 얘기하지만 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전에 하나 잠깐 제가 이제 전철을 타고 안산에서 여기까지 오려니까 한 2시간 가까이 걸려요. 그래서 유튜브를 검색해서 어제 상공회의소가 한 ESG 포럼을 쭉 영상을 음성으로만 듣고 왔는데 마지막에 현대자동차에 나온 임원 하나가 토론자로 나왔는데 ESG가 지금 단순히 그냥 보고서를 만들고 선언이 아니라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현대자동차에서 나왔는데 올해 7월에 현대건설이 베트남에 화력발전소를 짓는 거를 수주를 해서 거기에 참여했답니다. 참여했는데 어떤 사태가 벌어졌느냐. 현대그룹 전체 차원으로 현대그룹이
대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 선언, 넷제로 선언을 막 하잖아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2045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알리백이라고 하는 국제 그룹에 참여를 해서 참가해요. 근데 알리백에서 바로 그룹 차원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현대건설에 니네 같은 그룹의 계열사인 현대건설이 화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했다. 근데 이거는 ESG의 2의 영역에 봤을 때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경제활동이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룹사 차원에서 해명하라 이런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현대건설의 입장에서는 해외의 그런 건설 수주를 하고 그거 늘리는 건 당연한 경영활동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현대자동차까지 연락이 와서 근데 연락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뭐냐? 여기서 제대로 해명이 안 되면 현대자동차든 국제적인 투자 유치를 하는데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현대건설 이사회가 공식적으로 이사회를 열어서 대외적으로 앞으로 베트남에서 화력발전소 요번에 된 그거에 대한 후속이나 또는 더 이상의 화력발전이나 이와 같은 알리백이나 ESG에 어긋나는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공식적인 해명을 제출하고 나서 그 문제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ESG 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시스템으로 지금 연결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이제 한국은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그런 어떤 평가 기준이나 공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일목요연에 제도화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근데 이런 시스템을 연결하고 ESG를 강조하는 배경은 결국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후변화 또는 최근에 기후변화 정도가 아니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 이런 사태가 ESG를 강제하는 영향에 저희들이 온 거죠. 여기 보시면 1992년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이 됐고 또 2015년에 파리 기후보호협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소위 말하는 COP26, COP26이라고 언론에 나온 것처럼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26번째 26차 총회가 열렸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후위기나 기후변화에 대한 것은 제가 따로 이게 왜 심각한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머리로는 다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매년 겪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지구의 여러 가지 생물 다양성의 위기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가장 큰 현재의 위기, 지구가 겪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위기는 기후변화입니다. 1992년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되고 IPCC라고 하는 세계 기상기구의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집단들이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뭐 빙하가 어떻게 될까 생물 다양성 어느 정도 이런 시나리오를 예측하는데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한다고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문가들이 예측한 시나리오보다 2020년, 21년 현재 모든 분야의 예측 시나리오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후변화 위기가 결국은 이거는 국가, 도시, 개인 차원에서 현재 지구와 인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맞닥뜨린 가장 중대한 위기다. 그러면 이것을 완화하거나 이거에 대한 적응을 위해서 기업들, 특히 기업들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런 투자, 자본이 이 방향으로 이것을 완화하고 적응하는데 실은 우리가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배경이 ESG라고 하는 그래서 과거의 뭐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업 스스로가 우리가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기업 스스로가 홍보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은 이런 착한 기업입니다.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알아서 그런 걸 했다고 하면 ESG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밖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기업들한테. 앞으로 우리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착한 기업한테 투자하겠다. 이게 약간 다른 측면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가 ESG를 주목하게 만든 가장 큰 배경이자 필요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ESG의 E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환경 부분에 대한 책임, 환경 가치를 우리 기업은, 우리 기관은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ESG를 막 언론을 보시다 보면 요새 용어가 굉장히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 나오는 용어가 그린 텍소노미 또는 일명 K 텍소노미, 이런 용어가 나와요. 텍소노미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분류 기준, 분류 체계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 하면 그린 텍소노미,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발표를 했는데 아직 공식 확정은 못했어요. K 텍소노미 이렇게 발표했는데 요거는 환경 부분에 한한 거예요. 뭐냐 하면 어떤 것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경제 활동이냐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원자력, LNG, 태양광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게 녹색 에너지 활동이냐 이런 거를 쭉 분류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제 활동을 늘려가도록, 그런 경제 활동과 관련한 투자 유치에 이런 투자가들이, 기관 투자나 이쪽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 분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아직 그거를 정리한, 그러니까 이러한 그린 텍소노미는 조금 이후의 사례도 있고 정리하기가 좋은데, 또 하나는 소셜 텍소노미라는 게 있어요. 사회적 가치 분류 체계로 어떤 게 그러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경제 활동이냐 이런 건데, EU에서도 최근에 초안을 발표했는데 그런 내용들은 각 나라의 사정, 도시의 특성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경기도도 경기도 차원에서의 그런 어떤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런 분류 체계는 나중에 아마 제가 볼 때 조만간 하게 될 거다 이런 거고요. 어쨌든 ESG를 주목하는 우리가 첫 번째 이유는 기후위기다. 두 번째는 자본주의의 위기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아까 경제학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어떤 경제 시스템이나 이런 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예로 보면 양극화의 심화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내년이면 대선이지만 이번 정부에도 굉장히 그런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서 포용 이런 걸 굉장히 국정지표로 삼았지만 실은 지난 정부나 지금까지 한 10몇 년의 정부를 보더라도 지표로 나타나는 노인 빈곤율, 상위 10%, 하위 10%의 소득 격차 이런 걸 보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 이런 게 환경적인 기후 문제와 더불어 어떤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는 자본주의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세계경제 포럼이라고 해서 또는 다보스 포럼이라고 해서 매번 뉴스에 보면 정세계 경제 관계 대표나 이렇게 해서 그 해의 의제도 발표하고 이러잖아요. 1973년에 세계 WF 경제 포럼의 핵심은 이해관계자, 주주나 또는 기업 경영 당사자나 이 사람들의 이익을 어떻게 높일 건가, 그래서 이런 관심사를 서로 어떻게 조율할 건가, 이게 핵심 의제였어요. 거기서 조금 관계되는 게 윤리강령 정도였어요. 그런데 2020년에 다보스가 새로운 성명을 냅니다. 그래서 기업의 목적을 새롭게 정의해요. 여기 빨간 표에 있는 것처럼 기업의 목적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유하는 지속적인 가치 창출에 그들을 참여시키는 거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주주가 됐든 이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됐든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지속적인 가치라는 게 뭐예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형평성 있는 사회의 형성 이런 거잖아.
그걸 창출하는데 참여시키는 거다. 그래서 회사는 더 이상이 아니라 회사는 경제 단위 이상이다. 그래서 회사의 성과는 주주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ESG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는지 대해서도 측정되어야 된다. 그동안은 과정이 어떻게 됐든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됐든 주주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면 그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최고의 좋은 회사였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ESG, 환경이나 사회적 가치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는 데 대해서 측정돼야 된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개념이 2020년에 새롭게 정의되고 그런 거에 연장성산해서 ESG가 지금 이런 어떤 자본주의의 불평등의 심화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또 다른 지구적 차원의 해결책으로서 이런 자본주의의 불평등 심화를 해결하는 게 넓게는 SDG라고 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또 다른 해법으로서 ESG를 지금 전 세계가 국내에서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갑자기 언론에 우리가 등장한 건 올해 1월입니다. 올해 1월. 무디스라고 하는 거 잘 아신 것처럼 세계 신용평가기관이잖아요. 뭐 A, A+, 뭐 B 이렇게 신용등급. 그거에 따라서 국가 신용도나 여러 가지 이런 게 평판이 나는데 거기서 국가를 전 세계 144개국을 대상으로 ESG를 통한 ESG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가장 탑 클래스인 11개국에 포함이 됐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고다운 그룹인데 그러니까 4등 정도 했어요. 굉장히 높은 성적. 이것이 이제 언론에 소개되고 그 결과가 되면서 대대적으로 언론에 대한민국 ESG 신용등급 세계 4위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그동안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내부적으로 이런 것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일반 국민들이나 우리 전 사회적으로 ESG가 확 폭발적으로 된 거죠. 거기에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렇게 세 가지의 세부 평가하는 항목들이 환경이 있고 사회도 있고 지배구조가 있는데 저희가 지배구조에서는 1등급을 받았습니다. 환경과 사회는 2등급을 받았어요. 지배구조에서는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가 K방향이라고 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정부의 어떤 정책 신뢰성, 정보 공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환경과 사회 분야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환경과 관련해서는 탄소 전환, 기후변화, 수자원 관리, 폐기물 및 공해, 자연자본 이런 측면에서 조금 낮은 등급을 받았고요. 사회적 측면에서는 다른 거 괜찮은데 인구, 우리가 인구 감소 이런 거에 있어서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막 하다 보니까 특히 환경 쪽에 탄소 전환, 기후변화, 수자원 관리, 자연자본, 토지나 숲, 생물다양성의 보존 이런 게 우리의 산업 분야로 보면 어디와 가장 많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까? 농업 분야랑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농업 분야. 그래서 실은 국가 전체적으로 ESG를 좀 더 상향시키고 하는 데는 농업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환경 가치, 환경 성과의 증진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영농신문인가요? 뭐 그런 농업 같은 신문에 사설로 나온 내용입니다. 저는 그것이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1등급 국가가 한국,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2등급 국가가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캐나다 뭐 이런 데가 2등급 국가고요. 저희가 여기 오스트리아를 포함해서 스위스, 싱가포르, 스웨덴 이런 곳에서 11개국인 1등급에 포함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뉴스화되면서 실은 전국적으로 상당한 관심과 이런 그 노력을 저희는 한국 사회에서는 촉진시켰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씩 이제는
ESG 오늘 제목을 왜 ESG 경영인가 이런 걸로 제가 드렸는데 실은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경영이라고 하는 게.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ESG 경영을 전략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는 전략적으로 고민할 시점에 여러분들이 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ESG에 대해서 뭐 환경적 책임,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이렇게 하는데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차원에서 ESG를 재해석한다고 하면 ESG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주주 중심의 실천 과제였다면 이거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구체적인 실천 과제 이렇게 해석하듯이 저는 농수산 입장에서 이러한 해석을 새롭게 한다면 그냥 제 이해 나중에 여러분들의 내부 논의를 통해서 이거 하나하나 바로잡아야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결국은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출발점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공공재정이 투입돼서 운영되는 기관이라는 거죠. 그거는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세금이 주 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리보다는 공공성의 추구가 상당한 농수산진흥원의 목표가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공공기관으로서 비재무적 가치를 높이는 실천과제. 비재무적 가치라고 하는 게 아까 ESG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적 성과, 사회적 성과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창출해 내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나중에 결론에서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1단계. 그래서 실은 기업의 지배구조는 이사회 구성 막 이런 거지만 제가 생각할 때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의 거버넌스 지혜, ESG에 해당하는 분야는 진흥원의 의사결정력 또는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직원들의 의사결정력 또는 여러분들 농수산진흥원과 관계된 생산자나 유통자 업체나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그런 협력적 의사 또는 민주적, 친환경적, 윤리적 의사결정력 이런 것들이 저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ESG로 재해석해서 분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 ESG 경영을 왜 해야 되는가? 기업을 중소기업을 위한 가이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위험을 관리하는 측면, 또 하나는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하는 측면, 세 번째는 이 ESG의 출발이 투자 유치에 대한 변별력을 키워서 시작됐다는 것처럼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측면, 이러한 성과를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 위험 관리와 안정적인 재무 성과를 위해서 ESG 경영을 해야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대응이 장기적으로는 이게 지구적 위험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럼 내가 속한 기업에서 내가 일하는 기관에서 개인은 무엇을 할까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마치 이거는 누군가가 자연의 혜택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든 의도하든 우리가 생존에 공기가 꼭 필요하듯이 우리한테 혜택이 받아오듯 이 자체의 시스템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 위험 해결의 주체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인식하고 있는데 행동이 안 따라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의 가장 큰 허점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쩌면 근본적으로 그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잘 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 또는 이런 공공기관의 사업 모델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핵심 사안이 됐다. 그것이 대표적인 위험관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라 안전, 건강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 가지 측면이 왜 해야 하는가의 기업의 입장에서 보는 건데 그러면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의 입장에서는 ESG 경영을 해야 하는 이유 ESG 경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는 여러분들이 퀘스천 마크 한 것처럼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죠? 위험 관리는 공통적으로 여러 기관에 저는 똑같이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인권부터 시작해서 안전, 건강, 또 환경 뭐 이런 거. 그리고 두 번째인 생산성 증대는 한편으로 여러분들한테도 농수산진흥원에도 해결이 되지만 기업처럼 이게 절박한 문제, 맨 앞에 나서는 우선 과제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가볍게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신뢰, 평판의 확대 뭐 이런 거 공공기관으로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예산의 문제에 짧게는 집행부와 도의회를 설득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도민들한테 보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환경성과, 사회성과, 사업적 성과를 내오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라고는 해야 돼요. 그런 어떤 신뢰 자본이 튼튼하지 않으면 이 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니까 생산성의 증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신뢰의 증대, 사회적 자본의 증대 뭐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입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영리 기업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보고, 회계 보고의 투명성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차원에서 ESG 경영이 왜 필요한지 농수산진흥원에서 이게 단순히 정부가 조금씩 ESG 보고서를 내라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압박이 올 텐데 제도적으로 향후 한 2, 3년간 거기에 그냥 수동적으로 적응하고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농수산진흥원의 경영 전략 측면에서 전 직원이 전사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에는 국내 사례가 어떤 게 있는데 이거는 설명을 제가 안 드리려고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특히 경영기획실이나 참고하시라고 최근에 나온 책자입니다. 우리 그 정경련에서 나온 거예요. K기업 ESG 백서라고 이걸 보시면 PDF 파일로도 인터넷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우리 대기업들이 환경적 또는 사회적 이런 ESG 경영 사례들이 굉장히 쭉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참고할 거 또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여러분들 이 자료를 참고하시라고 하는 거고 제가 오늘 좀 더 공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기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그만 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회사의 제품을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동구밭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이에요. 동구밭. 뭐를 만들죠 여기서? 비누.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발달장애인들의 고용을 회사의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홈페이지에 대문 화면입니다. 동구밭의 가끔지기가 함께 해온 시간. 이 가끔지기라고 하는 것은 동구밭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들의 이름이에요. 우리 함께 가꾼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95,350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회사에서 발달장애인들이 고용되어져서 함께 일한 고용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표에 12명의 발달장애인이 일한 2개월 동안 근무하는 가치, 1명의 발달장애인이 24개월 동안 근무하는 가치, 이게 더 크다 이거예요. 12명이 그냥 2달하고 일을 안 하는 것보다 1명이 꾸준히 고용하는 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잖아요. 저희가 최근에 막 일자리여서 일자리 통계를 정부 통계가 많이 내잖아요. 특히 청년 일자리. 근데 이게 다 단기간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조그만 기업이 여기 아예 회사에 뭐가 되어 있냐면 발달 장애인을 고용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목적. 그리고 비누를 만들고 이러는 것은 수단 이런 거. 이렇게 굉장히 조그만 사회적 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치가
과거에는 저런 무슨 황당한 기업이 있나 이렇게 사회에서 받아들일지 모르는데 이러한 가치 지향이 사회적 성과 지향이 소비자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지금 한 60억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그죠? 그래서 지금 아까 ESG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단순히 기업, 주주의 수익률에 몰두했다면 이제 소비자들이 요새 뭐 착한 소비 이런 용어도 있듯이 이러한 그 기업의 환경적, 사회적 성과를 얼마나 내는지에 주목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본인의 소비 행동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국적으로 ESG를 잘하는 것이 기업과 주주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히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같은 이런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이런 담대한 도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사례를 오늘 꼭 소개해야 되겠다. 다른지 국내 사례는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기업이나 이런 사례들이 특히 뭐 SK나 이런 데가 굉장히 전사적으로 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기사들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지금 이게 화면이 좀 깨져서 잘 안 보이는데 요거는 정부가 공공기관 통합 공시 항목에 대해서 조금 ESG 측면에서 공공기관 여러분들 지금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은 통합 공시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시하는데 항목을 추가했어요. 여기 보시면 요 파랗게 써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거예요. 뭐 봉사 실적, 기부 실적, 뭐 녹색 제품 구매 실적, 온실가스 감축 실적, 안전 경영 실적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을 또 일가정 양립 지원 그런 가족 돌봄 휴가를 줬느냐 뭐 이런 일하는 여성의 차별에 관한 이슈 이런 걸 다뤄야 된다 이런 걸 공시 안에 포함돼야 된다 이런 거고 발달장애인의 생산품 구매 실적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항목에 넣었어요. 이거는 일종의 S에 해당하는 사회적 가치, ESG의 사회적 가치를 성과를 앞으로 공공기관의 공시평가에 넣겠다 이렇게 유도하겠다는 건데 실은 약간 진화한 거지만 요거는 좀 부족하고 농수산진흥원 자체가 이러한 공시 항목을 여러분들이 다시 첫 단계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나 몇몇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속가능 보고서라는 거 봤을 거예요. 대기업들은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또 일부 지자체 뭐 경기도의 안산시나 이런 데는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가능 보고서 이런 것을 발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ESG 보고서랑 크게 어긋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공공기관에서는 물론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나 이런 것을 채택해서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쉬운 용어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ESG 개념이나 이런 걸 담아서 그냥 소셜 리포트, 사회보고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안입니다. 물론 이제 EU 같은 경우는 회계보고서와 이러한 ESG 사회성과 보고서 또는 지속가능 보고서를 통합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하는데 이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걸 우리 공공기관이 지금 바로 이거를 받아들여서 하기는 어렵고 저는 기존의 재무보고서는 여러분들이 감사도 받고 다 하시잖아요. 지금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비중, 그 중요성만큼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의 사회보고서 또는 뭐 지속가능 보고서를 해도 되고 사회보고서를 공시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측정하고 드러내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할 때 이러한 공시 항목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거의 끝부분인데요. 요거는 고려대에 있는 오수길 교수가 지금 ESG가 여러 가지로 막 강조가 되는데
공공기관 또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이 오 교수가 펭귄 뉴스 펭귄이라고 하는 인터넷 언론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하는 포럼에서 발표했던 건데 저는 굉장히 잘, 그래서 영문으로 치면 PENGUIL 펭귄인데 요 7가지 지금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 단계의 사업들을 시작해야 된다. 굉장히 저는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했다고 생각해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도 경영 전략으로서 ESG 경영을 채택하겠다라고 방향이 설정되면 이렇게 해보시면, 하나는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참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참여가 됐지만 여기에 구성원들이나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단위를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일단은 내부적인 저기가 되겠죠. ESG에 대한 일상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ESG는 아까 이해관계자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농수산진흥원 뿐만이 아니라 여기와 아마 다양한 생산자들 또는 유통에 중간에 유통을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만의 농수산진흥원만의 아까 3가지 ESG 경영을 왜 하는가에서 3가지 목표를 재해석하라고 했잖아요. 그러한 목표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내부 내에서 농수산진흥원 내에서 알고 있는 것과 또는 그에 맞는 시스템 또는 구체적인 행동 이런 게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지금 상당한 기업들이 연일 뉴스에 나오는 게 모 그룹이 ESG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뭐 지속가능위원회를 대부분은 ESG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걸 전담시키고 있는 것처럼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이러한 정보와 과정의 공개,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주 사소한 행동의 변화부터 그러한 행동 변화의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X축과 Y축이 있는데 사회적 가치, 일로 가면 또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그래서 현재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 이런 거죠. 요 맨 사회적 가치에 완전히 치우쳐져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NGO나 NPO. 그렇죠? 이런 단체들은 실은 경제적 가치는 거의 신경 안 쓰는 거죠. 오로지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해서 있고, 이제 기업들로 보면 사회적 가치나 경제적 가치에 별로 요 정도 있으면 이걸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평가로 어리석은 기업, 또 옆에 경제적 가치 중심으로 경제활동으로 경영을 해나간다 그러면 여기 뭐라고 표현되냐면 좋은 그러나 교활한 기업.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위에 이제 사회적 가치를, 근데 경제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에 주로 저기를 뒀다면 도덕적인 기업, 그리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조화롭게 같이 지향하면서 성과를 내는 기업은 존경할 만하고 현명한 기업,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 기업의 전략 방향입니다. 그럼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은 어디서 우리는 시작할까요? 점을 한번 나중에 찍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할 만하고 현명한 공공기업이라고 하는 전략 방향을 맞추면 우리가 실은 사회적 가치에 뭐를 보충해야 되고 경제적 가치에 뭐를 보충해야 될지, 또는 환경적 가치에 어떤 걸 더 얹어야 될지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 현재 우리의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은 어디 위치에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인지를 스스로 성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몇 가지만 끝으로 말씀드리면 ESG 경영 대응인데 실은 대응이 아니라 필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하나는 지금 이름 대면 알만한 경제신문들이 ESG 포럼을 다 하고 있어요. 저한테도 몇 군데가 강의 요청하는데 안 갔어요.
이거 왜냐하면 블루오션이라고 보는 거예요. 비즈니스 측면에서. 앞으로 공공기관, 기업 모든 곳이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ESG 보고서를 내야 되니까 언론사나 이런 데 재빠르게 이런 거에 빨리 진입을 해서 그런 어떤 보고서, 평가 이런 것을 비즈니스 측면으로 접근. 물론 그렇지 않은 건강한 언론사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게 있는데 ESG는 어렵게 뭐를 보고서를 잘 꾸며내고 보기 좋게 하는 게 아니라 과정이고 스토리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기관의 환경적, 사회적 가치 그런 성과를 경영활동에 접목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기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어떻게 해나갔고 올 1년 동안 거기에 대한 최종 성과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이런 것처럼 과정인 내지는 스토리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냥 마지막 단계 결과,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사회공헌, 취약계층 김장 나누기 얼마, 몇 포기 딱. 지금 이건 어느 기업이나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취약계층을 도와야 되는 결정부터, 의사결정부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또 전 직원, 이해관계자들은 어떻게 참여하는지 이런 과정과 스토리가 중요하다. 또 하나는 ESG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공시, 다른 말로 정보 공개입니다. 정보 공개. 저도 여러분들의 홈페이지를 봤습니다만 잘 보기에 좋게 만들었지만 과연 현재 농수산진흥원 홈페이지에 실린 정보는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싶은 정보인지 아니면 경기도민 작게는 또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보고 싶은 정보인지 그거는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여주고 싶은 정보가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보고 싶은 통계, 좀 우리가 미진하거나 불편한 통계 이런 것도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환경적 성과나 사회적 성과 이런 거에 있어서 측정할 수 없다면 ESG가 아니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물론 환경적 성과나 이런 거는 정량적으로 딱딱 떨어질 수 있지만 특히 사회적 성과는 이거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고민뿐만 아니라 EU도 고민하고 있고 국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측량하고 측정해서 표시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행동의 변화 말씀드린 것처럼 ESG가 단순히 현재의 트렌드니까 또는 정부가 이런 정책 방향을 아마도 공공기관도 지금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걸 보면 코스피 상장 기업들 자산 2조 원 이상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2025년까지는 공시를 의무화하겠다고, 전기업을 의무화하겠다고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공공기관도 최근에 다음 정부가 들어가면 어떤 사회가치 상법이나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되고 하면 공공기관에도 상당한 공기업 평가나 이런 데 있어서도 ESG가 압박이 오게 될 거라고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한 떠밀림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적응하고 대응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전사적으로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ESG를 하나의 기관의 경영수단, 경영전략으로 삼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